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초기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관련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후 학교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에게 사안을 통보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는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의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이며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장의 조치 결정을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조치는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 내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 제7호 학급 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이 있고 사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생활기록부 되게 예민하시고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게 대입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네. 만약 이런 조치 내용들이 내려오면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걸 되게 우려하시는데 모든 조치 내용들이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다 올라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최초의 학폭 사건이라면 가해 학생 선도 지추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제3호 학내 봉사에 한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 않고 1회에 한해서 기재가 유예됩니다. 다만 동일한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 폭력 사안의 가해자가 된 경우 기재가 유예되었던 조치와 함께 모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1호 처분을 받아서 기재가 유예되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다른 사건으로 1호 처분을 다시 받게 된 경우 중학교 때 받은 1호 처분과 3학년 때 받은 1호 처분이 함께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돼서 조치를 1, 2, 3호를 받았으면 네. 기재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 반성의 기회를 주고 또 선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인가요? 네, 1, 2, 3호 조치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1, 2, 3호까지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법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같은 반 아이 엄마가 교문 앞에서 우리 애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혼을 내면서 너 우리 애 왜 괴롭히니? 한 번 더 괴롭히면 아줌마가 가만 안 둘 거야? 또 찾아올 거야? 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너무 울 것 같았다고 지금도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이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아까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부모님의 행위가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평가가 되면은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학부모님의 행동이 아동의 발달과 이제 건강을 저해하는 이제 학대 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역할놀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담에서 좀 역할놀이를 가끔 하거든요. 롤플레이를 하는데 좀 본인의 역할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올리브님 네. 가해자 역할을 좀 해주시고 예. 우리 봄날님 네. 피해자 네. 역할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학급 폭력하면 요 가해자 피해자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급에 가해자 피해자 둘만 학교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옆에 주변이 있어요. 김쌤, 동조자. 동조자는 누구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가해 학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얘 밥맛이지? 응? 그지? 이렇게 옆에서 동조하고 강화하고 더 가해하도록 하는 역할.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좀 아주 뭐 좀 다른데 그것은요. 네. 네, 하여튼간에 가해 친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조자, 강화자도 가해자처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얘기했고요. 또 둘이 있죠, 둘. 네, 우리 변호사님은 네. 방관자. 네. 학급에 방관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 대상이 이 주변인이 이 방관 학생입니다. 방관 학생.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가해가 아니고 피해가 아니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방관자일 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관자더라도 학교 폭력과 무관한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 이 방관자인데 왜 그러냐면 먼저 피해 학생이 된 경우에요. 피해 학생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 어떤 그 좀 충격적인 사건을 좀 보고 그 상황에서 심리적인 충격,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그 PTSD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좀 관련이 있죠. 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거기서 T가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이 되다면 이제 그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학급에서 이런 학급 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봄날님? 네. 옆에서 지금 올리브님이 괴롭히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햇살님께서 네. 도와주지 않고 계속 반감만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원망스럽겠어요? 햇살님이요. 그렇죠. 실제로 학교폭력, 청소년기 학교폭력을 당한 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학생 때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줬을 때, 피해를 준 학생들의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의 침묵 중에 어떤 게 더 안 좋은 기억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친구들의 침묵이 더 날 힘들게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 학생의 가해자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 역할이네요. 저는 이제 방어자. 학급 안에는 이렇게 동조자도 있고 방관자도 있고 저처럼 방어자가 있어요. 이 방어자는 어떤 친구냐면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 가해 행동을 말리는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 또래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양 문안고등학교에도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에도 또래 상담반이 있어요. 예.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어렵고 이런 친구들 네. 좀 많이 케어해주고 있어요. 네. 네, 상담을 통해서. 이 또래 상담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있으면 가서 좀 친구가 되어주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또래 상담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학교마다 이 또래 상담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학급마다 최소한 3명, 4명, 5명만 있더라도 학교 폭력 상당수가 좀 예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사님, 팀장님 네. 입장에서 네. 부모의 역할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네.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간략하게 딱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폭력 사안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뭐 언어적으로 또 장난으로 이렇게 가벼운 몸 터치로 시작하다가 점점 집단화되고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와 평소에 좀 소통을 좀 하면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쌤 이렇게 몸에 그 이빨 자국 보셨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주지 않았는데 어떤 그 물건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준 물건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학교 폭력의 어떤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는 것이 나중에 크게 큰 상황의 발생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두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대처인데요.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피해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모님 심정이 많이 당황스럽고 또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피해로 온 자녀, 피해 자녀잖아요. 또 다시 그걸 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맞고 다니냐? 왜 그래? 속상하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부모의 감정을 이제 자녀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는 피해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좀 공감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읽어주는 작업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해 학생에 대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듯이 학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해 학생,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한 걸 알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보호자들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네. 또 이걸 화를 또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또 화풀이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애를 때리고 다니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학교폭력 가해 때문에 이 친구, 우리 자녀가 많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복이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가해 학생의 어떤 부모 입장에서 직접 본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입장을 좀 먼저 들어보고 자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교육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아이가 뭐 되면 안 되겠지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도움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조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증거 수집 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증거 수집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이제 뭐 녹음기나 뭐 녹취나 뭐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 녹음기를 이제 학생의 가방 속에 넣어서 숨겨서 보내는 네. 것은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아주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뭐 아이가 직접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조금 있다면 이건 좀 너무 좀 씁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말씀드리기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비교적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이 수집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학폭 신고를 하시거나 네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피해자를 상대로 학폭 신고를 하는 태도는 이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도 넘게까지 걸릴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학폭 사안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 사실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신다면 학부모님께서는 먼저 학교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보호나 그런 어떤 정당한 처벌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뭐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교육청이 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하는 일들 믿고 맡겨주시면 네, 최대한 아이가 잘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잘 믿고 저희 믿어주세요. 항상 이걸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